건축주의 철학과 개성을 닮은 집을 추구하는 목조주택 전문기업 꿈꾸는 목수가 정치카페를 후원합니다. 노유진의 정치카페. 정치가 정말 험악합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논란으로 시작해서요, 사고 이후가 사고만큼이나 참혹했죠. 세월호 대참사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성완종 씨의 죽음과 사실무근으로 막을 내린 대선자금 의혹, 최근에는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논란이 다시 국정원 직원의 자살과 맞물리면서 험악하고 무서운데요. 살벌하고 그래서 외면하고 싶던 우리 정치에 한 줄기 샘물 같았던 소식도 있었습니다. 정의당 당대표 선거 우리 정치에서 못 봤던 장면들이 속출했죠.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의당이 바꿀 수 있을까? 60회 정치카페는요. 그래서 어두운 이야기 잠시 멈춰두고요. 희망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치카페 애청자 여러분. 저희는 네이버 카페 두 바보의 재무설계 이야기를 운영하고 있는 방가 이가입니다. 재무설계라고 하면 돈이 많은 분들만 받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꿈의 크기가 각기 다른 만큼 그에 꼭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재무설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가요? 현실에 치여서 실행을 미루고 계시진 않나요?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가실 수 있도록 당신만의 재무 맞춤옷을 디자인해드리겠습니다. 우직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친구 두 바보를 네이버에서 검색해주세요. 2015년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양하고 새로운 글쓰기 환경에 노출되면서 여러 가지 글쓰기 문제로 고민하게 되었는데 레포터요. A+. 장학금 받아야죠. 자소설이라고 하잖아요. 면접 심사라도 가고 싶어요. SNS에 쓰고 싶어요. 감동적으로. 좋아요 1만 개. 제가 신입사원이라 기한문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유시민은 말한다. 많이 읽고 깊이 생각하고 꾸준히 쓰는 것이 글쓰기를 익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다문, 다독, 다상력.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 사람들의 글쓰기에 힘이 되다.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출판사 생각의 길. 안녕하세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조광래입니다. 내 차를 어떻게 팔아야 할지, 또 좋은 중고차를 어떻게 사야 할지 막막하시죠? 중고차는 믿을 수 있는 딜러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여기 조광래 중고차가 정직하고 투명한 거래를 약속합니다. 대표번호 1800-9538. 한 번 더 1800-9538. 고맙습니다. 노유진의 100분 토크. 유시민 작가님께서 정의당 당대표 선거 어떻게 보셨나요? 근데 누구 찍으셨어요? 그거 말 못하지. 나 1차 투표에는 조성주 후보 찍어줬어.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좀 의외였죠? 저는 결선 투표에서 그냥 노회찬 후보가 되시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1차 투표에서 표 차이가 12%나 났거든요. 거의 저 1차 투표에서 표 차이가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엎어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거의 800표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런데 심 후보가 됐어요. 놀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요? 그러니까 조성주 후보 지지자들이 다 저기 심 후보 지지자예요. 오늘 우리 지금 이야기 손님이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계신데. 아니 저 몰래 사인 주신 거 아니에요? 자기 찍어주신 분들한테? 아니요,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어떤 딱 조직표를 딱 들고 선거를 한 게 아니고 대부분 이제 약간 바람 선거 비슷한 걸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인을 준다 하더라도 넘어갈 수 있는 표는 아니었는데, 저도 의외였던 게 많은 분들이 예상하기에 제 표가 노회찬 후보님이랑 겹칠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1차 딱 결과 보고 심상정 후보님 표를 많이 갉아먹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죠. 애초에 좀 그 표차도 좀 많이 났잖아요. 12%면은. 예상외로 800표 차이 났어요. 1차에서.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 100분 토크도 이제 지난주도 노회찬 대표가 이제 안 계셨고, 이번 주도 지금 노회찬
대표가 우리 공동 진행자인데 예. 우리 둘만 지금 해서 조성주 전 후보. 예. 그 지금 직책이 뭐예요? 현 직책이? 뭐 현 있는 게? 직책은 이제 아직 뭐 그냥 당원이고요. 제가 정치발전소라는 곳에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정치발전소는 당 조직은 아니죠? 예, 당 조직은 아닙니다. 당 조직은 아니고 네. 바깥에 있는 조직에 네. 공동 대표를 맡고 그럼 계시고. 조 대표라고 해야지 뭐 그럼. 조 대표님. 당 대표는 아니고 그냥 그렇습니다. 발전소 대표야. 그 오해하지 정치발전소는 뭘 하는 곳인가요? 주로 이제 그 정치인들 또는 정치 지망생들 또는 정치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교육하고 예. 양성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사실 조성주 후보하고 저는 2주 전인가요? 3주 전인가 2주 전인가. 예. 그 셀마라는 영화. 예, 아까 셀마. 그 마틴 루터 킹의 생애를 다루는 그 셀마라는 영화에 우리가 주비를 했어요. 같이 네. 공동 주비를 해가지고 그때 또 다시 만나가지고 얘기를 좀 나눈 기회가 있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 영화? 저는 인상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아주 드라마틱한 느낌은 없었지만 생각보다 그 고민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좋은 영화였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안 보셨죠? 예. 예, 그 같이 좀 보시지. 뭐 좀 바빠가지고. 예, 그 1차 투표 끝나고 나온 그 기사들 좀 보셨죠? 예, 예. 저는 한 20% 정도 기대를 했는데. 나도 3% 모자라네. 20%는 무조건 나올 거다 이렇게 봤는데. 예, 안 그러셨다고 나오대. 그런데 사실 선거운동 끝나고 그 마지막 날에 그 선본 자체적으로는 보수적으로 잡으면 1,300 정도 표 나올 거다. 이렇게 그게 한 봤습니다. 18%, 17% 정도. 예. 그러니까 제가 1,266표 얻었으니까 저희가 보수적으로 예측했던 것만큼 딱 나왔던 것 같아요. 보수적으로 예측한 만큼 나온 거네. 그러니까 그 막판에 이제 그 유권자들이죠, 우리 당원들이 볼 때는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당의 미래를 하기에는 아직은 좀 연륜이 부족하다라고 보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총선에 대한 내년 총선에 대한 이제 당원분들의 굉장히 큰 고민이 있는데 아직 이제 다소 이제 경륜이나 이게 부족한 저로서는 이제 그게 좀 힘들지 않겠냐 이게 이제 감지되더라고요. 선거운동 중반부터. 그래서 이제 네가 총선 지휘할 수 있어 그렇죠.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흥행을 위해 결선 투표를 보내달라 이렇게 이제 빅매치로는 붙이긴 했는데 어쨌든 그거를 딱 뛰어넘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 출마하셨을 때보다는 반응이 상당히 뜨거운. 그렇죠. 예상 못하셨죠. 이렇게까지 뜨거울 거라고. 예상 못했어요 전혀. 그 1차 투표 때 보면 이제 노회찬 후보가 43%. 심상정 후보가 31.2% 이렇게 해서 거의 뭐 11.8% 차이가 나가지고 뭐 이러면 2차는 사실 좀 큰 변화가 없을 거다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1차에서 조성주 후보가 이제 17.1%를 받았고 노항래 후보가 8.7% 이렇게 나와서 3등 4등 후보를 찍은 표가 26% 정도 됐습니다. 득표율이. 그렇게 됐는데 결선 투표는 이제 투표율은 1차 때보다 4% 정도 내려왔죠. 왜냐하면 후보 수가 줄어들면 투표율은 항상 좀씩 내려오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래도 투표율이 72%나 됐어요. 근데 심 후보가 뭐 거의 300여 표 이겼죠, 그죠? 네. 결선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예측 못한 정도의 차이로 800표를 졌다가 그렇죠. 다시 300표를 이긴다는 거는 그 격차가 1,100표 넘게 거의 1,200표 가까이 차이가 있었거든요. 대단한 거죠.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역전이 벌어졌던 건지 혹시 1차 때 같이 뛰었던 분으로서 어떤 느낌이 있어요? 아니 저는 한 3% 정도까지는 따라잡으시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이제 표차가 너무 많이 나서 1차 때 많이 따라잡으셔도 조금 힘드시지 않을까라는 이제 개인적 예상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저를 찍었던 표들이 대부분 약간 전략적 선택을 하신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젊어서 신선하다 이런 거보다는 좀 변화해봐야지 또는 흥행을 좀 시켜봐야지 이런 전략 선택표였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의 표가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사실 심 이제 대표님이죠. 저하고 메시지가 겹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정당 개혁, 뭐 강한 정당론, 뭐 이런 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유사한 메시지에 지지한 표여서 상당히 심 의원님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컸겠구나 이게 있고요. 투표율이 어쨌든 1차보다는 5% 정도 다운됐거든요. 4%. 네, 4%. 근데 이제 그 손해는 노 후보님이 다 보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상은. 그러면서 그게 한 400표 정도가
빠지는데 거기 상당 부분이 노 후보님 표 아니었을까. 그거 알 수 없는 일이죠. 네. 근데 이제 ARS나 이쪽 표가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변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뭐 그 선거 뭐 지난 선거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원래 조성주 대표죠. 예. 그 원래 천문학을 전공하셨어요? 예, 원래 저는 왜 그 별 보면서 사는 게 정말 좋지 않나요? 왜 그렇게 생각했었죠. 예. 근데 안 그래요? 해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초등학교 때 이제 뭐 우주 관련된 별들 사진 같은 거 보고 그 당시 이제 코스모스라는 책에 앞에 보면 칼라로 막 사진 같은 게 있었는데 초등학교 때? 네, 근데 이제 내용은 뭐 이해를 못 하죠. 근데 앞에 막 멋있는 이제 별 사진 같은 걸 보고 천문학자가 되고 싶다 생각해서 대학까지 그냥 쭉 온 거예요. 그냥 그걸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게 한국 교육의 폐해랄까요? 사실 천문학이 되게 낭만적인 학문처럼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사실 물리학이랑 유사하잖아요. 그렇죠. 천체 물리학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수학하고 하는 거예요. 자연과학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무슨 뭐 낭만적인 학문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대학 와보니까 제가 그거하고는 안 맞는 거구나. 저는 그런 자연과학자가 되는 사람은 아니고 과학은 또 과학하는 사람이 따로 있더라고요. 예. 네. 연세대 그 천문학과 교수님 만나가지고 제가 그 네. 허블 망원경 사진 너무 아름다운데요. 정말 내가 우주 공간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딱 보면 우주가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나요? 그랬더니 그러려면요 진 선생님 안구가 직경이 한 1m 정도 되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랬더니 기억이 납니다. 근데 천문학이 뭐 저는 경제학 전공이지만 그 뒤늦게 졸업하는데 교양학점 모자라갖고 방학 때 그 계절학기 2주일 동안 하는 걸 들었는데 젊은 시간 강사 분이 오셔가지고 별의 생애에 대해서 한 학기 이제 그 2주일 동안 매일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정말 황홀하게 재밌더라고 강의가. 네. 야 천문학이 이런 건 줄 알았으면 경제학보다 이게 훨씬 재밌어 난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매력적인 학문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어쩌다 근데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근데 어쩌다가 이 길로. 그 있잖아 왜 그리스의 천문학자인가 아니 철학자가 맨날 하늘만 보고 다니다가 가다가 이렇게 넘어져요 도랑에. 도랑에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자기 발밑도 못 보면서 왜 먼 데를 보냐고 그랬던 얘기가 있죠. 네.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대학을 왔는데 이제 사실은 뭐 제가 뭐 굳이 대학교 학번으로 하면 이제 97학번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운동 끝물인 거죠. 완전 끝물. 뭐 그러니까 이제 그때 선배들을 만나서 선배들을 잘못 만났다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늘 저런 선배분 입학하고 한 2, 3주 만에 이제 집회에 데리고 나가시더라고요. 나는 절대 안 그랬어. 그러세요? 충분한 교양과 고민을 거친 끝에 나가도록 했지. 3일 동안. 제 선배들은 일단 나가보고 나중에 교양을 받자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면서 사실은 조금 제가 생각해보니까 고등학교 때나 이럴 때도 약간 사회에 대한 고민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좀 맞아 떨어지면서 학생운동을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길로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죠. 한 1, 2학년 끝나고 공부는 내 길이 아니구나. 천문학이나 과학은 내 길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대학교 했죠. 때는 그러면 뭐 그냥 천문학 공부만 하시고 언제부터 정치에 관심을 가신 거예요? 아니요. 대학교 때 학생운동을 계속 하셨어요. 천문학 공부를 안 했다는 전혀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천문학을 전공했다고 하면 주변 사람이 비웃습니다. 아는 거 하나도 없다고. 저도 학교 다닐 때 미학 공부 안 했어요. 나도 학교 다닐 때 경제학 공부 안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졸업을 하셔가지고 보통 이제 그만두잖아요. 예. 근데 그 뭐 청년 유니언 활동도 좀 하고 어떻게 이제 어떤 계기로 계속 그 운동을 계속 하게 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의외로 학생운동의 연장선에 좀 있었어요. 학생운동 하다가 군대를 갔다 오니까 당시에는 이제 민주노동당이 있었고 이제 뭐 2002년에 그래서 뭐 그 선배들이랑 같이 선거운동 당시 권한계 라면 먹으면서 그렇죠. 선거운동하고 이러다가 사실은 진로 고민은 사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뭐 하고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선거운동 하면서 이런 쪽 일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는데 본격적으로 제 삶을 딱 결정한 거는 그 운이 좋았죠. 그러니까 2005년도 말쯤에 그 당시에 민주노동당의 최순영 의원님이 의원님 할 때인데 부천 그 상임위가 교과위 그때는 교과위였나 교육위원회였나 하여튼 17대니까 교육위원회 거기에 제가 한 5개월 정도 일할 기회가 있었어요. 원래 거기 대학 교육을 담당하던 보좌관 하시던 분이 이제 지방선거 출마하신다고
땜빵으로 좀 잠깐 네가 와서 해달라. 근데 저는 근데 그때 국회에서 보장을 하시면 네, 근데 국회에서 한 5개월 6개월 정도 해본 경험이 굉장히 좀 충격이 컸어요. 세상은 이런 거구나. 여기서 바뀌고 이런 거구나. 거기서 막 법들이 만들어지고 제정이 되고 시정되고 이런 것들 보신 거구나. 그렇죠. 그리고 제가 가끔씩 예를 많이 드는데 오늘 내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 그날 9시 뉴스잖아요. 국회라는 곳이. 이 반응성이 되게 그 피드백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른 곳 중 하나라서 굉장히 다이나믹한 곳이고 근데 그럴 때 희열 같은 거 좀 느껴서 이런 쪽 일을 계속 해야겠구나. 그러다가 18대 때 또 부자진 생활을 하고. 근데 이제 고민이 들었죠. 국회에 있는 것만으로 또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의 노동 문제나 이런 거는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안 내는데 뭐 국회에서 아무리 뭐 법안을 만들고만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만두고 이제 청년 유니언을 만들려고 나간 거죠. 그게 청년 유니언이 언제죠? 준비를 하기 시작한 거는 2009년 초부터인데 2009년 노조 설립을 이제 딱 한 건 2010년 3월입니다. 2010년 3월. 지금 어떻게 돼 있나 이게 합법 노조? 그럼요. 한 5번 시도해가지고. 네, 당시 MB 정권 때인데 5번이나 반려를 하더라고요. 언제 된 거죠 이게 합법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행정소송 해가지고 이기고 하면서 서울시부터 이제 묘하게 또 당시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이 딱 될 때 맞춰가지고 근데 행정소송을 그때 딱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부터 나고 이제 지역별로는 지자체장들이 이제 설립신고를 받게 돼 있어서 그때 쭉 10년, 11년, 12년도 이렇게 쭉 났고 근데 의외로 전국 단위 노조 설립신고를 받아준 거는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요. 그래요? 네, 박근혜 정부에서 받아줬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약간 의외. 근데 왜 대통령을 욕하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좀 미안하기도 한데요. 그래도 그건 좀 평가를 좀 해줘야겠네요. 네. 그 지금 정치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거 일반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참여하거나 하려면 어떤 절차를 겪어야 되나요? 사실은 뭐 특별한 절차가 없어요. 저희가 이제 강좌 사업을 많이 하니까 강좌에 오시면 되는 거예요. 오시면 되는데 이제 뭐 비용이 조금 있죠. 조금 있는데 또는 회원 가입을 하기도 해요. 회원 가입하면 이제 할인가를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네는 이번 학기에 졸업하기는 어렵겠구만. 아니 교수님 어째서? 유의 확률이 0.05를 넘겨버렸잖아. 통계 분석으로 지지도 안 된 논문을 어떻게 통과시켜달라는 게인가? 논문 다시 쏘게! 통계 분석 때문에 논문을 다시 써야 한단 말인가? 대학원 논문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통계 분석을 통한 가설 검증, 이것이 핵심입니다. 히든 그레이스의 실력 있는 통계 전문가들이 좋은 연구를 완성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02-598-8121 언제든 전화주세요. 정성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충남 금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인삼농사를 지어 홍삼을 만들고 있는 젊은 농부 이성규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양심하지만 양심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질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고지식의 대명사 아버지가, 품질은 항상 발전을 추구하는 아들이 각각 책임지는 환상적인 초와, 거기다 직거래가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까지. 믿을 수 있는 홍삼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참 착한 홍삼. 지금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하세요. 영화 숙취해소제 잔혹사 중에서 야이 폭탄주야! 네가 그렇게 알코올 도수가 높아? 회식 자리로 따라와! 이 술 마시면 개 되는 놈이 어디서 헛개 음료 좀 사놨냐? 0.5% 들은 거? 숙취해소 성분 적은 것들은 빠져. 술술 풀리고로 바꿨다 이것들아. 우와! 자연 유래의 화인피토 분말이 48%? 특허까지 있는데? 술술 풀리고 대한민국 술자리 다 먹고 하라 그래! 딴지마켓에서 최저가 판매 중인 술술 풀리고가 숙취해소제 잔혹사를 끝내드립니다. 그 다음 예로 넘어가가지고요. 그 조성주 대표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또 하나가 있어요. 늘 그 언론에서도 같이 이제 언급이 되곤 하죠. 사울 알린스키. 가장 또 자주 인용하는 인물이기도 해요. 맞습니다.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의 저자인데 이 책이 1970년대에 쓰여진 책이죠. 이게? 71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 오바마와 힐러리가 존경하는 인물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된 게
박승선 교수님이 그 번역을 하셨는데 그게 뭐 2008년에 2008년인가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몰랐어요 이분. 그러니까 우리는 20대 때 30대 보셨죠? 때 읽은 책이 나 이거 몰랐는데. 우리는 뭐 칼 마르크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레닌, 너무 스탈린, 급진적이었죠. 뭐 마오쩌둥 마오쩌둥. 되게 저 1800년대 말 1900년대 전반기 이때 나온 책들을 많이 그람시도 마찬가지. 그람시도 읽었죠. 그람시도 벌써 뭐 100년 전 인물이니까. 근데 알린스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세대가 다르긴 다르네. 그런가요? 알린스키에 이제 어떻게 주목하셨는지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몰랐죠. 근데 의외로 그 한 70년대 중반 후반에 대학을 다니거나 학생운동 하셨던 분들은 또 어렴풋이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알린스키를. 개량주의자들이나 이런 거 보던 거지. 아 그래요? 유시민 작가님 같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거 상대도 안 했지. 아 그래서 그 희미하게 그때 뭐 그래서 나중에 뭐 이렇게 지역 빈민운동 이렇게 들어가셨던 분들은 알린스키를 보신 분들이 일부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혀 몰랐죠. 한참 후세대니까. 근데 제가 이제 청년 유니온 마치고 이제 2년간 하고 이제 뭘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할 때 정치를 어떻게 고민해야 되나 할 때 박상원 박사의 정치의 발견에 약간 그 문구들이 인용이 많이 돼 있어요. 근데 너무 인상적인 거예요. 그 알린스키 문구들이. 그래서 그 책을 찾아본 거죠.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책을 찾아보고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아서 이제 관련된 자료도 보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아니 막스 베버 박상원 박사는 주로 이제 막스 베버 그렇죠. 공부하기 예. 그런 건데 막스 베버의 직업으로서의 정치 또는 서명으로서의 정치로 번역돼 있는 그 책은 1919년에 한 강연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100년 전 책이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래도 현실 정치에 관련해서 이렇게 책을 읽었다고 그래봐야 베른슈타인, 베른슈타인, 그다음에 막스 베버, 뭐 그런 정도지. 무슨 뭐 1970년대 미국에서 활동했던 사회운동가 뭐 이런 거는 별로 안중에 없었지. 다 이거 리버럴들이니까. 뭐 파울로 프레이리 페다고지 그렇죠. 뭐 그렇지. 이런 뭐 프란스 파농이나 뭐 이런 데로 갔지. 이건 알린스키 미국의 활동가는 시시해. 그렇죠. 우리 시대에는. 그래서 그랬던 게지. 그 알린스키가 오늘 우리한테 던지는 뭐랄까 그 메시지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아 근데 우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알린스키를 소개시켜 드리면요. 그러니까 이제 유태인계예요. 유태인계 시카고에서 이제 태어났고요. 이제 1909년에 태어났는데 그 아까 이제 초반에 이제 영화 셀마 얘기를 했는데 이제 미국이 의외로 1960년대 70년대가 굉장히 우리 뭐 한국의 80년대만큼이나 굉장히 그 혁명적 열기로 가득 찬 시기였더라고요. 근데 알린스키는 주로 이제 1930년대부터 노동운동에서 시작해서 주로 지역 빈민운동, 흑인 민권운동 이런 거를 이제 많이 했던 미국 북부를 대표하는 사회운동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남부에는 뭐 마틴 루터 킹, 북부에는 알린스키. 보통 이 정도로 이제 미국의 북부와 남부가 워낙 다르잖아요. 그렇게 대표하는 사회운동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특징은 이 사람이 굉장히 약간 기인적인 풍모가 있어요. 이 사람 범죄학을 전공했거든요. 대학원에서. 근데 제대로 범죄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시카고니까 알카포네의 깽단에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 직접 갱 생활을 하면서 이제 범죄학을 공부하고. 근데 이제 학자가 되는 걸 포기하고 이제 운동의 길로 가는 거죠. 주로 이제 지역 빈민운동을 많이 조직을 했고 노동운동하고도 이제 연결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재밌는 거는 1960, 70년대에 이제 반전운동 이런 게 이제 많이 일어나니까 굉장히 저는 깜짝 놀랐는데 굉장히 급진적인 학생운동가들이 많았더라고요, 미국도. 뭐 1960년대 후반은 어마어마했죠, 전 세계가. 네, 그리고 뭐 68 때니까. 굉장히 근데 그 와중에 알린스키는 오히려 그 급진적인 학생운동가들한테 이런 식으로는 세상 못 바꾼다. 일가를 하면서 이제 유명해졌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산업사회재단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또 무슨 조직가들, 활동가들을 배출하기도 했고요. 한국에도 그게 60년대, 70년대 이렇게 해서 도시산업선교회 등으로 해가지고 또 민주화운동에 영향을 미쳤다고. 도시산업선교회가 이런 이론에 따라서만 기독교 쪽에서 받아들인 거지.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가 그거였는데. 아, 그래요? 목사님이.
그때 이제 그것도 공격 많이 받았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도시산업 선교를 도산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도산이 들어오면 들어오면 기업이 도산한다. 도산한다. 이렇게 막 그때 끝내줬어야 했던 뭐 별일이 다 있었는데 그 도시산업 선교에 들어와가지고 했을 때 그 목사님 두 분이 계신데 그 두 분이 나중에 이제 충격받아가지고 사회를 등졌어요. 그래서 워낙 그 빨갱이라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으니까 그래서 사회를 등져가지고 갔는데 재밌는 부분은 한 분은 뭐냐면 아예 그 미디어를 안 보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당한 거예요. 현실, 그러니까 미디어가 보여주는 세계가 워낙 다 거짓말이잖아. 근데 딱 나가면 여긴 진실인데 이 세계 전체가 다 거짓말인 걸 본 거예요. 미디어를 하면 하나도 안 보고 또 한 번은 뭐냐 그랬더니 드라마는 본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드라마는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거짓말이라고 하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니까. 이분들 그때 하도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여공들 외치는 거 보니까 언론이 오잖아요. 막 그 입에 상소리를 막 해요. 똑바로 보도하라고. 그러니까 목사분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 여공들이죠. 목사님과 같이 있었던. 그렇죠. 도시산업선교회가 주로 한 일이 교육이에요. 교육사.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법도 가르쳐주고 안에서 조직을 친목회를 만들고 노동조합을 만드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활동가 양성교육 같은 거를 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알린스키도 이제 그런 거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알린스키 이제 주목하는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운동권들 얘들 보면 사회를 바꾸는데 아무 관심 없다. 맨날 자기들이 하는 것은 폭로일 뿐 결코 이제 혁명이 아니다. 그러니까 보면 사실 지금 맞는 말이 많거든요. 우리도 보면은 운동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딱 보면은 진짜 싸우라는 적과 싸우거나 하여튼 어떤 문제점의 진정한 해결책을 원하는 거라기보다도 굉장히 표현주의적이에요. 나는 자랑스러운 랄랄라 사회주의자. 그렇죠. 이런 거죠. 보이스카우트 사회주의자 있잖아요. 이렇게 딱 짚고 그다음에 너는 사회주의자 아니야. 계속 사람들한테 뭐랄까 이렇게 딱지 붙이는 거, 뭐 등급 붙이고 썩 순수해지려고 하는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이상한 거 터뜨리고. 그래서 적개심 같은 거 불어넣고 싸움은 즐기지만 실제로 문제는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고 이런 분위기가 좀 있거든요, 사실. 근데 알린스키를 알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세대 차이일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1970년대의 대학생들 소위 운동권이 읽었던 독서 목록 그런 거는 안 봤어요? 아니 70년대 독서 목록 그건 제가 안 봤던 거. 저는 이제 90년대 후반 학번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대학생 때 들어와서 처음에 사회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어떤 책을 읽었던 거예요? 저는 아마 이제 학생 운동 할 때 처음 했던 거는 뭐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 박세길. 그다음에 그다음에 저기 유 작가님이 쓰셨던 그 거꾸로 읽는 세계사. 그건 낭만적이네. 거의 리버럴들의 책을 보면서 공부를 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알린스키가 눈에 들어오는 거야. 우리 때처럼 마르크스주의 책 가지고 공부만 했으면 이런 리버럴들 얘기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유시민 따위를 읽고 말이야. 해결한다고 할 수가 없는. 막스 레닌주의 책은 봤었는데요. 그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너무 세고. 근데 흥미로운 건 있어요. 제가 그람시를 선배들을 시켜가지고 그람시를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유로껌이니까 이미. 그러니까 이제 그람시부터는 좀 공감이 되는데 그람시 전까지는 안 되는 거지. 잘 안 돼. 그냥 선배들한테는 맞습니다라고만 하고 속으로는 이상한데 이러고. 그래서 한국 사회 자체가 변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그 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가 좀 고전적인 혁명론이 어울리는 사회였다면 왜 그러냐면 알린스키가 활동했던 1960년대 70년대 미국 사회만 하더라도 베트남 반전운동이나 이런 걸로 폭력 충돌이 벌어지고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민주주의적인 표현의 자유라든가 맞습니다. 조직운동, 조직 결성의 자유라든가 이게 보장된 나라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알린스키 씨의 활동이 통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노동조합을 결성하려고 그러면 잡아가는 나라인데 알린스키가 말한 방식의 운동행위 불가능했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무도 사실 주목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냥 정권 타도를 해야지만 뭐 노동조합, 노동권도 보장받을 수 있는 나라니까 어떻게든 도시 중심의 연속적 가두 시위를 조직해서 저 정권을 무너뜨리는 거 말고는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들어오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70년대만 해도 뭐냐 운동권에서 부르는 노래가 다 미국 노래야. 우리 승리하리라. 우리 승리하리라라면 와서 모여 함께 하나가 뭐죠?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이런 것들 다 미국 노래거든요. 그다음 찬송가야. 그렇지. 금관에서 이런 것도. 그러니까 그 약간 미국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충분히 급진화되지 않았을 때라는 거죠. 그때 이제 알린스키였던 거야. 그렇죠. 그런데 이제 80년대 들어오면서는 아예 그냥 우리가 칼 막스, 레닌, 엥겔스, 스탈린 뭐 아니 1970년대에도 알린스키는 안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은 운동들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 실정에는
박정희 시대에 무슨 알린스키야. 알린스키는 그냥 감옥 가야 돼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런 합법 공간을 이용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교육하고 스스로 조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이 불가능한 사회였기 때문에 그때는 혁명을 어떻게 했는지만 우리가 눈여겨본 거지 개량을 어떻게 했느냐는 볼 수가 없었어 그때는. 그러니까 세대가 다른 거지. 그렇지.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혁명론이라는 게 이제 아웃 오브 데이트가 된 거예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인 개량을 해야 되는데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했던 그 8, 90년대 저 혁명적인 급진주의에 떠드는 얘기라는 게 실제로 보면 그냥 다 헛소리인 거야. 현실적으로 아무런 쓸데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게 아니라 정말 급진적인 변화라는 걸 하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됐을 때 이제 알렌스키가 새로운 중요성을 갖고 이제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알렌스키는 몰랐고 베른슈타인은 알았어. 베른슈타인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갑자기 체제 분기가 일어나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서 인간 해방이 되고 이게 안 되고 이게 지금 우리 사회주의자들이 아니 내가 사회주의라는 뜻이 아니고 베른슈타인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 사회주의자들 또는 사회민주당이 하는 일상적 당활동 이 의미를 가지려면 끊임없이 작은 성과들을 축적하는 운동을 해야 된다. 피스밀 개혁.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베른슈타인을 배신자로 몰고 뭐 수정주의자로 몰아가지고 아주 이상한 사람 만들었고 우리가 그런 책들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베른슈타인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베른슈타인을 비판하기 위해서 베른슈타인 논문을 읽는데 그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베른슈타인이 좋은 거야. 베른슈타인이 맞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그렇죠. 반동이지. 예, 그때는 또 몰리니까. 그래서 우리 세대는 끼케한 진도를 나가봐야 베른슈타인까지 나갔던 거야. 나는 카우츠키 임내돈과 자본을 내가 고등학교 때 번역을 했었거든. 나중에 그 죄를 굉장히 내가 옛날 수정주의자였어 이러면서 반성도 하고. 딱 정확하게 유 작가님 말씀하셨는데 약간 그런 흐름들이 있는 게 베른슈타인 이게 약간 정치를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치의 중요성. 베른슈타인하고 그냥 통해요. 예, 그냥 사실 실제로 베른슈타인하고 그냥 통하는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그런 거죠. 알린스키가 실제 책에서 그런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체제 안에서 일해 나가는 법 이 얘기를 하면서 앞에 이제 사전 전제를 깔아요. 여기가 어디 독재 정권이 있는 미국이란 60년대 미국이 어디 독재 정권이 있는 권위주의 정권이 이런 데였으면 이런 건 아니다. 근데 미국은 그런 사회가 아니다. 그거를 자꾸 분노로 뭐 증오로 뭐 미국이 무슨 사실상 독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 그치, 그러니까 수사하기 니들이 어디 소련에서 지금 이걸 한다고 생각해봐라. 그럼 거기는 그냥 다 감옥 가는 것밖에 없다. 미국에서 싸우는 방법, 체제 안에서 싸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하에서 싸우면서 체제를 변화시켜 나가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그러니까 거죠. 1987년 이후에 어쨌든 우리나라도 뭐 여러 가지 부침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민주화가 어느 정도 된 사회란 말이죠. 이런 사회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걸 고민하자 이런 맥락이죠. 그러니까 그 전 과제는 그 전에 했기 때문에 예? 옛날에 하던 방식으로는 이제는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이게 토인비식으로 말하면 이걸 역할의 전도라고 부르는데 한 시대의 변화를 주도했던 세력들이 새로운 과제에 적응을 못하고 자꾸 도전의 과제의 성격은 달라졌는데 응전의 방식은 옛날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전국적 동시다발적 민중봉기. 이게 안 먹히니까 이제는 현재 이제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민주적 공간 광장이 열리고 옛날엔 광장이 없어서 광장을 여는 운동이었다면 지금은 광장은 열어졌는데 사람들이 광장 밖으로 쫓겨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 열려있는 광장에 어떻게 진입해서 저 광장을 우리 걸로 만들 거냐 이게 필요한 시기인데 이제 그 전에 광장을 여는데 이렇게 헌신했던 세대는 그 방법을 배우지도 않았고 공부하지도 않았고 경험한 적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다른 세대 다른 집단 어떤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해서 그 과제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거지 지금까지. 그렇죠. 이게 지금 진보 정치 세력의 인사적체? 그걸 좀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일단 민주노동당부터 계속 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같은 세대들, 그다음 저 윗세대까지 보면서 저 꼰대들. 그다음에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그나마 또 정당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이제 뭐랄까 그런 개혁 개혁적 마인드가 있는 분이고 밖에 있는 분들은 아직도 혁명론에 빠져 있는 분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좀 그 얘기를 좀 해보세요. 어떻게 느꼈는지.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학생운동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저도 이상한 혁명론자였던 거예요.
근데 몸은 민주노동당에서 보좌진 생활도 하고 뭐 예를 들면은 학생위원회 민주노동당 대학 정당의 학생위원회 생활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일치하지 않는 거죠. 정당의 외피를 썼을 뿐이지 사실은 내면이나 제 고민은 그냥 선배들한테서 일방적으로 배운 그냥 혁명 언제 그러니까 그러면 뭐가 되냐면 뭐 내년에 뭐가 뭐 대단한 사건이 일어날 거야. 아니면 파국이 늘 오거나 공항이 곧 와. 이거 꼭 종말론이거든. 그렇죠. 종말론. 근데 사실 몇 년이 계속 지나고 후배들한테 저도 야 이제 곧 야 경제가 이게 무너지고 뭐 이러면 이제 우리 당이 집권할 때가 올 거야. 그러다 97년에 한 번 맞았잖아. 그렇죠. 딱 근데 그럼 이제 맨날 97년을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안 오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위기가 와도 이게 체제라는 게 자본주의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 체제라는 게 또 자기 회복을 하고 예를 들면 다른 방식으로 어쨌든 뭐 그 안에 문제들이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뭘 하고 있는 걸까 과연. 근데 정작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가 함께 싸워야 된다고 했던 뭐 노동자 비정규직이나 뭐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삶은 계속 어려워지니까 이게 뭐 하는 거지 이런 고민이 들면서 제가 사실은 이제 제 과거의 학생운동의 경험하고 일정 정도 단절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데올로기는 모르겠고 선배들에게는 이데올로기는 이제 잘 모르겠고 뭐가 어떤 사상으로 운동하는 게 아니라 나는 세상을 진짜 바꾸고 싶다. 손에 잡히는 걸로 바꾸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청년 유니온이나 이런 걸 하게 된 거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나중에는 스스로 이렇게 결국은 활동을 해 나가지만 활동가나 정치가라는 것도 자기의 이 활동이나 이런 거를 스스로 해석해 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거 없이 해석해 나간다는 건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근데 이제 알린스키를 만나면서 이게 내가 가지고 있던 고민이 이렇게 연결을 스스로 할 수 있게 이제 해준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약간 치유 과정 같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저도 어마어마하게 개량이라는 얘기를 제가 학생운동 때부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심지어는 옛날에 학생운동 할 때 어땠냐면 야 이제 우리 조국통일운동 이거 잠시 스탑하자. 그다음에 노학연대도 잠시 스탑하자. 일단 한 3년만 등록금 문제로 무조건 그냥 올인 한번 해보자. 왜냐면 이거 다 올인해가지고 학생회들이 한 번만 해보자. 일단 스탑하고 조국통일 당장 내년에 될 거 아니지 않냐. 노동조합 당장 되는 거 아니지 않냐. 우리가 3년 스탑한다고 또 저기 노동조합도 있고 또 하시는 분들 시민단체들도 있는데 우리는 등록금만 딱 올인해보자. 저 완전 개량에서부터 뻗디 부르주아 개량주의자. 뭐 온갖 이제 비난을 받았고요. 제가 청년실업 문제도 이것만 딱 3년만 해보자. 왜냐하면 전통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죠. 노동자가 된다는 것은 착취 메커니즘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비아냥거리는 용어를 쓰자면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비정규직 철폐. 이거는 비정규적으로 착취당하는 자리에서 정규적으로 착취당하는 자리로 올려달라. 그 요구잖아. 그러니까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게 무슨 운동이야. 그렇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비정규직으로 착취당하는 사람은 착취당한 것이 불가피하다면 그렇죠. 그래도 정규적으로 착취당하고 싶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이건 이해할 수 있는 요구라 이거지. 그럼요. 근데 그걸 전통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비정규적이거나 정규적이거나 자본의 노예기는 마찬가지지. 그래서 저런 개량주의 운동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그 당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제 2005년도에 의원실을 아까 최순영 의원 가기 직전에 의원실이랑 같이 처음으로 공동 사업을 해본 거예요. 근데 제가 워낙 등록금 문제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부터 하지 않으면 학생운동이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는 그럼 왜 학생운동이란 걸 하냐. 그렇잖아요. 제가 그때 뭘 했냐면 그 당시 그 학자금 대출 이자가 다 지금이랑 시스템이 좀 달랐어요. 7.6%였어요. 처음에. 네. 뭐 지금 7.6% 이자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말도 안 되는 이자다. 근데 그 당시 왜냐면 그때 왜 그렇냐면 주택금융공사한테 그렇죠. 사업을 맡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책임이 있어. 근데 또 그게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이자를 딱 반만 깎는 걸로 해보자. 반만. 그러니까 절반 정도를 뭐 어떤 방식의 정책 설계를 해서 뭐 국가가 대신 부담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여러 방식으로. 학자금 융자 신용보전기금을 만들자고 그랬거든. 신용보전기금을 만들어서 거기서 결손이 나게 되면 그거를 보전기금에서 메꿔주면 되니까 그렇죠. 국가에서 1조 원 정도의 신용보전기금을 조성을 하되 거기는 이제 리보금리로 그러니까 리보금리로. 최소금리로 그 학자금 대출을 해줘야 된다 이랬는데 주택금융공사에 이제 사업을 맡기고 우선 그리고 재경부에서 입김을 넣으면서 이자율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나는 이제 내 소관 사업은 아니어서 의견만 내다가 말았는데 답답하더라고 그때 보면서. 그래서 그 설계를 해서 이걸 해보자고 이걸 이제 딱 제기했는데 뭐
무슨 대학 지금 학자금 이자가 문제냐 등록금 자체를 없애야지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아니 그거는 뭔 얘기 아니냐. 당장 급한 사람들은 이 이자가 7.6% 이렇게 되는데 그거 반값에 뭐 1년에 뭐 그럼 한 20만 원 정도 이득을 볼 텐데 그 학생이 아 그게 작은 게 아니다. 아주 손에 잡히는 거잖아요. 1년에 20만 원. 이렇게 가는 거다 하나씩. 먹을 만하네. 어마어마하게 욕을 먹었죠. 진보의 집권이 눈앞에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마당에 그렇죠. 그 학자금 대출 이자 깎는 거를 사업으로 하자고 그러니 눈에 찼겠어. 그런 경험들 제가 엄청 많이 했죠. 청년유니온 만들 때도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게 알린스키가 가르쳐준 거예요? 그런 거 하라고? 아니죠. 그때는 알린스키는 몰랐죠. 몰랐을 때예요. 근데 그때는 일단 기존의 선배들한테 배웠던 이념하고는 단절하고 이게 뭔가 그냥 이런 눈에 잡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거 진짜 변화. 그러니까 말로만 제가 어느 순간 제 스스로가 되게 창피해지더라고요. 뭐냐면 되게 많은 세상을 바꾼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나는 바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을 단 좁쌀 하나만큼도 세상을 내가 바꾼 게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 건 되게 자위 같더라고요. 말로만 막 나는 되게 멋진 어떤 되게 세상을 위해 내가 선한 사람. 근데 저는 실제 그렇게 생각해요. 말로 되게 급진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요즘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거 사실 도덕적 우월감을 과시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때도 많아요. 원래 인생이 자기 표현인데 그렇게 보면 네. 그거 나쁜 거 아니지. 진짜 사회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도덕적 우월감에 자기를 놓는 게 아니라 진짜 바꿔 나가보자 이런 게. 근데 이제 알린스키를 나중에 만나면서 근데 그러면서도 내적인 갈등이 되게 많았죠. 예. 왜냐하면 반박을 할 수가 없으니까 계량이란 말에 그래서 나 계량인가 보다 또는 뭐 반박을 못 하니까. 아니 내가 내 책에 계량은 좋은 거라고 쓴 지가 그렇죠. 오래됐는데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유시민 작가님을 나중에 저희 선배들한테 학생운동 할 때는 유시민 리버럴이야 막 이랬는데 나중에 유시민 작가님 맞았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된 게 알린스키를 만나서 나서예요. 90년대 초반이죠. 이제 사회주의권 물론 무너지고 나서 저도 이제 고민이 많이 시작됐는데 독일 딱 유학을 갔잖아요. 거기서 이제 느꼈던 게 뭐냐, 거기 이제 오히려 실업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나 좀 착취 좀 시켜줘요라고 이게 좀 이상하게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민중이라는 게 혁명이라는 무슨 당신들 사유 실험의 소재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정치에 대한 관념이 바뀌었는데 옛날에 정치는 저는 가치의 실현이라고 봤어요. 어떤 평등이라는 실현, 평등한 가치나. 진 선생은 귀국하고 나서 한동안 안 그래 보였어. 아니 그쪽은 옛날 진보신당 할 때까지만 해도 내가 보기에는 가치의 실현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어떤 구체적인 문제의 해결 방식이잖아요. 해결 방식인데 그 정치에 대한 관념이 달라요. 예컨대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가치관이 있어. 이걸 모든 사람이 다 공유해야 돼. 그걸 실현하는 건데 그냥 리버럴한 관점에서는 사람들과 가치관 다 달라. 오케이, 전제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갖다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거 같이. 그렇죠. 그게 정치에 대한 관념이잖아요. 그렇죠. 그 정치에 대한 관념 자체가 달라요. 그걸 좀 깨달은 거고, 그 얘기는 좀 달라. 근데 결국 알린스키의 책을 보면서 내가 고민했던 문제를 이 사람이 미국에서 50년 전에 고민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룰을 만들었다. 그렇죠. 이렇게 받아들인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근데 그 내용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알린스키가 그러니까 핵심 내용은 환상에 빠지지 말아라 이거예요. 자꾸 어떤 환상, 여기 이제 책에서는 알린스키 그렇게 환상의 거미줄에서 먼저 빠져나와야 된다. 어떤 자기 머릿속에 실제 사람들이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는 방식대로 일을 해서 바꿔야지 머릿속에 어떤 환상, 사람들은 엄청나게 선하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예를 들는데 노동자는 뭐 늘 선하고 정의롭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거짓말도 하고요. 예를 들면 노동자부터 거짓말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그건 노동자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그렇죠. 거죠.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이제 선배들한테 배웠을 때는 노동자는 무조건 선이고 그거 자체가 모든 권위식에서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 알린스키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마키아벨리랑 굉장히 유사한데 마키아벨리 얘기를 많이 인용하기도 하는데요. 세상을 바꾸고 싶으면 환상의 거미줄에서 환상에서 깨어나와서 세상 현실에 있는 그대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하면서 바꿔나가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라. 너의 환상으로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고 인정해라. 근데 굉장히 시니컬하게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원래 현실의 세상에서는 악이 더 많이 승리한다. 이건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 힘 있는 자들. 그게 정신승리법이에요. 그 진보의 정신승리법이야. 그게 어떤 게요? 악이 항상 많이 이기고 선은 가끔 이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마음이 편하지. 안 그러고 그게
그게 불합리하고 그게 못 참을 거다 이러면 화통이 터져갖고 살 수가 없어.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끔씩 이기는 걸로도 충분한 행복을 맛보면서 살아야 힘을 내서 뭘 하지. 이러니까 계량주의자 소리 듣는 거야. 계량주의자가 왜 그 욕인가? 그렇죠. 이제는 그게 욕처럼 안 느껴져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가 노동자와 누가 붙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특히 이제 급진적인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네. 그 프레임 그냥 집어넣어. 근데 개별 경우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럼요. 노동자다 하더라도 때로는 무리한 요구를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사용자다 하더라도 때로는 합리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 들어가면 이 프레임에다 딱 집어넣고 다 재단을 하는 경우들을 좀 덜어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그런 거죠. 그렇죠. 현실을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갖고 있던 이상적인 프레임에다가 현실을 뜯어 맞추려고 하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실제 일을 할 때 국회 이제 두 번째 18대에서 국회 보좌진을 할 때는 그 환노위를 했어요. 근데 그럼 이제 노동자 문제들을 많이 다루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또 많은 경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노동조합이라는 게 이제 과거에 제가 학생운동 할 때는 외부자의 시선으로 보면 이게 선과 악의 대결처럼 보이지만 안에 가 보면은 실제 이거는 타협해서 어쨌든 갈등을 중재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걸 또 보면서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알린스키보다 훨씬 이전에 물론 베른슈타인도 이제 일상적 당활동이라는 이름으로 표현으로 이제 지금 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칼 포퍼 같은 사람은 추상적 선을 실현하려고 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악을 제거하는 데 집중해라. 그렇게 얘기했고요. 피터 싱어 같은 사람은 다윈주의 좌파라는 책에서 현실에 있는 문제들과 실험을 할 때 어떤 것이 생물학적 원인을 가지고 있는 문제고 어떤 것이 사회문화적인 이제 원인이 있는 건지를 봐서 생물학적인 베이스가 있는 것들은 더 길게 보고 천천히 되들고 단기적으로 영향을 집중시켜야 될 문제는 쉽게 바꿀 수 있는 대목. 사회문화적인 결정 요인이 큰 이슈를 중심으로 해라. 이게 다 통하는 전부 통하는 건데요. 이제 우리 세대가 확실히 이제 어렵다고 제가 느끼는 거는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그 사회적 원체험, 20대 초반에 겪었던 사회적 환경, 그다음에 그 사회적 환경을 해석하는 이론, 그다음에 그 이론에 따라서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방법 등등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그 1970년대 후반, 80년대 초중반의 상황에 최적화된 형태로 상당 기간 이게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좀 바꾸기 힘들거든. 그렇다면서요. 정신적 이념적으로 관성이 한번 딱 이렇게 그 가면 이 관성의 힘으로 가는 것을 방향을 바꾸려면 되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한 세대가 변화를 잘 못하는 거라. 새로운 세대가 들어와서 이걸 해줘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이제 진보정당의 실패, 좌절이라면 좌절, 그 민주노동당의 좌절, 그 분열, 우리 통합진보당에서 겪었던 마지막까지의 분열, 그게 다 어디서 왔냐 이렇게 보면 사회 변화에 대한 궁극적 방향성, 사회 변화의 궁극적으로 옳은 방향성에 대한 나의 해답, 이것이 옳다는 확신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 분열상이 빚어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세대는 여기서 못 벗어나는구나. 내가 통합진보당을 해보면서 느낀 제일 큰 좌절감이 이 관성의 힘, 관성의 법칙에서 우리가 벗어나지를 못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세대에서는 해결책이 없다. 다음 세대가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지? 그런 답답함이 있는데 조성주 후보가 이번에 나온 게 그래서 아마 언론사 데스크에 있는 세대들 그게 다 우리 세대들이거든. 본인이 의식하든 안 하든 그런 갈증들이 있는 상황에서 뭐 별로 힘이 있어요. 조직도 없고 뭐 그냥 바람선거 했대는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 막 사람들이 왜 조성주를 주목하라고 그래? 이렇게 보면 조성주가 훌륭해서인 것도 있겠으나 기존의 언론사 데스크를 보는 사람 그 세대들이 겪은 집단적 좌절 그거에 대한 어떤 반작용 이런 거 아닐까 난 그 세대로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요. 저 동의해요. 상당히 동의해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의외로 제가 그러니까 비슷한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저도 그 문제식을 제출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호응이 오는 걸 보면서 좀 놀랐던 게 제가 던진 메시지에 가장 열렬히 호응을 해줬던 분들은 의외로 20, 30대가 아니었어요. 50대. 네. 그 어떤 분이 아는 거야. 그래서 내가 1차에서 조성주를 찍었다니까. 네. 50대 그리고 40대 중반. 그러니까 저보다도 한 1보다 훨씬 윗세대에서 훨씬 그 강력한
호응이 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처음에 그거를 해석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왜 정작 20, 30대가 여기서 너무 강력한 호응을 하니까 이게 처음에 약간 당황한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유 작가님 말씀하신 딱 그거더라고요. 그게 그분들한테 어떤 답답한 게 그분들도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메시지가 약간 건드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 교수도 그런 느낌 없어요? 나하고 몇 년 차이 안 나잖아. 나는 이제 느끼죠. 사람들하고 맨날 싸워왔는데 또 많이 싸웠죠. 근데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일단 사고방식인데 안 굳어가지고 안 바뀌어. 그러니까 20대 형성된 그 사고방식 있잖아요. 그걸 바꾸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걸 느꼈어요. 그 옛날에도 이제 그 문제 우리 뭐 합당 분당 뭐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뭐 합당 같은 거 별로 원하지 않지만 특히 뭐 유시민 뭐 이런 저런 자와 합당한다는 게 원하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치라는 거 일단 생존 아니냐. 근데 일단 우리가 합당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거 알지 않느냐. 안 돼. 근데 왜 그러면 정치가 자멸을 목적으로 하는 거냐. 뭐 등대가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 등대 정당이 되겠대. 그래가지고 근데 그 등대는 누가 봐주기로 하냐. 요즘 다 내비 갖고 있는데. 그걸 누가 봐주기나 하냐. 각자 내비 가지고 가. 그러니까 그게 안 통하는 거야.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시스템이에요. 그게 하나의 먹고 사는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이게 개인이 생각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시스템이 하나의 굳어진 시스템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바뀔 수 없다는 그 절망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던 건요. 제가 이제 사실 30대 중반을 넘었잖아요. 그 뭐 이제 제가 뭐 20대 후반부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이제 같이 쭉 키워진 또 제 후배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지금 뭐 청년유니온 같은 경우는 후배들이 하고 있지만 이제 여러 시민단체에서 이제 또 새롭게 이제 여러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젊은 활동가들 딱 보는데 그때 고민이 확 들더라고요. 뭐냐면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거가 이제 답답한 상황에서 있고 근데 새 것이 출현하지 않았으니까 어쨌든 뭔가 사회 진보를 위한 활동을 하려면 아무것도 새 것이 출현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기존의 거를 계속 가져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젊은 친구들이. 근데 거기서 오는 이 충돌은 어마어마하죠. 왜냐하면 지금 젊은 친구들은 문화적으로 예를 들면 자기가 겪어온 사회환경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거죠. 자기 또래들은. 그런 데서 컸는데 사회 진보를 위한 활동을 하려니까 기존의 걸 방법은 없으니까 답습을 일정 정도 할 수밖에 없고 여기서 오는 충돌이 굉장히 커요. 이걸 보면서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나라도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단절 한 번쯤은 이렇게 딱 여기서 한 번은 이렇게 갈림을 한번 해줘야겠다. 이런 우리나라가 장유유서 문화가 문제라. 그러니까 장유유서 문화가 없는 유럽이나 미국은 68혁명이 왜 일어났게요? 그러니까요. 그 꼰대들이 만들어놓은 답답한 사회 제도와 질서와 문화에 숨이 막히고 있다가 일거에 그걸 터뜨린 게 68혁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68혁명의 주역들이 못 바꿨다고 알린스키가 얘기를 하는데 난 그 말은 동의 안 해. 알린스키 같은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토대가 뭘로 만들어졌냐. 68혁명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상호 배척하는 게 아니고 알린스키는 자기가 활동하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그렇죠. 이 사람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68혁명 같은 거는 또 그대로 터진 거예요. 거시적인 흐름으로. 지금은 보면 지금 미국 사회, 유럽 사회는 다 68혁명과 이 알린스키의 사회개혁 운동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지금 맞습니다. 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어느 쪽도 배제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도 시차를 두고 왔지만 6월항쟁이나 통일운동 같은 그 대중적인 흐름이 있는가 하면 지금 뭐 정치발전소나 청년유니온 방식의 옛날 기준으로 보면 정말 소소하고 잡스러운 활동을 하는 이런 사회운동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걸 너무 이제 어느 한쪽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보면 안 좋을 것 같고 지난 건 이미 지난 거고 그렇죠. 그 지난 것이 만들어놓은 토대 위에서 새로운 세대가 하여튼 등장했으면 좋겠다. 그게 내 바람이에요. 예, 세대 교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러니까 적어도 한 뭐 3, 4년 내에는 물러나야죠 이제 우리도. 나는 이미 물러나서 난 평당원이에요 그냥. 아직 하실 일이 많으세요. 아니 뭐 이런 건 하는데 이제 당의 방향을 결정하고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고 또 뭐 전략을 세우고 이런 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슬슬 좀 물러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준비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알린스키 관련해서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우리 조성주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이제 알린스키가 활동할 때 이 사람 당적이 있었어요? 그게 확인이 잘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민주당이랑 굉장히 그 긴밀한 관계로 했었던 거예요. 바닥으로 내려가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미국에서 공산당, 사회당 등등의 제3
정당 운동이 거진 한 200년에 걸쳐서 진행된 그렇죠. 거 아시죠? 그죠? 예. 그 알린스키는 그쪽을 택하지를 않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 지금 민주당의 토대가 되어 있는 그렇죠. 풀뿌리 조직에 맞습니다. 결합하는 방식으로 갔고 이게 나중에 70년대에 제가 알기로는 AFL-CIO 같은 노동 세력이 민주당하고 결합하면서 오늘의 민주당이 만들어졌고 네. 그 과정에서 알린스키가 했던 이런 운동들이 다 민주당의 풀뿌리 조직으로 결합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미국 최근에 제가 이제 봉고차 월드라는 책을 보면서 미국 사회하고 우리하고 정말 비슷하구나. 그게 학자금융자 받은 거 갚느라고 3년 동안 그냥 허드렛 일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그걸 다 갚은 다음에 절대로 빚을 지지 않고 인문학 대학원을 다니겠다는 결심을 한 사람 청년이 듀크 대학 주차장에 봉고차 헌거 하나 구해다가 거기서 2년 반 살면서 그 대학을 졸업하는 이야기예요. 거기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미국 역사상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을 마련할 수 없는 첫 번째 세대가 될 것 같다 우리가. 그 얘기 나와요. 인문학 학사 학위를 가지고 25군데 지원서를 냈는데 다 떨어져.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이렇게 보면서 미국은 제3정당 운동이 왜 성공 못했을까? 왜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뭐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대부분 민주당의 풀뿌리 조직으로 결합하는 이 알린스키 방식으로 가버렸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해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제3정당으로 지금 가고 있는 정의당 대표에 나오셨고 네. 1차에 득표를 많이 하셨으니까 이런 의문을 표시하는 시민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능해? 그렇죠. 네, 그 질문이요. 그러니까 원래 뭐 사실은 제가 뭐 유 작가님이나 진 교수님 앞에서 뭐 이게 주름 잡을 수 없어서 이런 태도를 버려야 돼. 당신들 꼰대들은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얘기를 해요. 현실은 또 현실이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잘 아시면 정당 한 사회 정당의 숫자는 사실 그 사회의 주요한 갈등의 숫자하고 이제 거의 같은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사회마다 다 다른. 유럽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아마 온건 다당제 또는 뭐 양당제를 기반으로 2.5당 체제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고 심지어는 뭐 반체제 정당도 존재할 수 있는 토대인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 말씀하셨듯이 미국하고 오히려 유사점이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2.5당 체제 아니면 양당제로 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의당이 3당, 지금 3당이죠. 3당 체제에서 2.5당 체제까지 가고 정당 체제를 어쨌든 바꾸는 역할을 해야 되면서 1야당을 대체하는 형태로 장기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당제로 항구적으로 가려는 게 아니고 제1야당, 현재의 제1야당의 지위를 뺏는 쪽으로? 네, 저는 아니면 2.5당 체제를 일정 정도 유지해가는, 그러니까 3당 체제는 아닌 2.5당 체제로 일단 진입을 하는 게 중요하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알린스키도 역시 그런 고민을 여러 가지로 했었던 것 같아요. 자기는 이제 일단 뭐 이념적으로 사회주의자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이제 미국은 이미 알린스키가 활동할 때는 사실 60, 70년대는 이미 미국의 제3정당 운동은 사실 끝났을 때잖아요. 그거 끝나고 나서 AFL-CIO가 민주당하고 결합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아마 고뇌가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앵글로색스는 원래 워낙 리버럴해가지고 그 사회민주주의나 사회주의하고 잘 안 맞아요. 앵글로색스는 네. 대륙계는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평등의 이념이잖아. 그 프랑스 거고 저쪽은 리버럴리즘이거든. 자유주의이기 때문에 쟤네들은 항상 국가가 왜 나를 침범해? 뭐 이런 주의자들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 그게 이제 중간에 한번 노동당으로 확 바뀐 거죠. 그게. 자유당 보수당 있다가 노동당이 자유당 위치를 뺏었고 자유당이 최근에 그렇죠. 좀 컸다가 그다음에 다시 최근에는 또 극우정당이 등장하면서 그러니까 이상하게 가고 있지. 대충 이제 그런 식의 변화가 또 가능할 수도 있는 게 이제 한국 같은 거 같아요. 미국은 또 거기다 뭐가 냐면 다 다르잖아. 인종부터.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래서 자꾸 애국을 굉장히 강조하고. 미국은 통합성을 높이는 것이 굉장한 국가적 과제로 와 있는. 영화마다 계속 송정기가 등장하는 이런 강박관념이라는 게 아마 그 통합력 때문에. 미국은 의외로 정당이 약하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하죠. 연방 차원의 정당은 약한 거라고 봐야 되고 사실 지역 차원에 가면 이제
뭐 그렇지. 오히려 정당 조직들이 좀 역할을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바마가 알린스키 이론에 따라서 시카고에서 지역사회 운동을 벌여서 자신의 정치적 발표를 마련했고 기사 내용입니다. 힐러리도 뭐 힐러리는 웨슬리 대학 졸업 논문이 알린스키래요. 졸업 논문이 알린스키. 그게 그때 경선 나왔을 때 2008년에 이베이에 돌아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민주당 좌파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오바마나 힐러리가 미국 민주당에서 왼쪽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회에서 이른바 진보 리버럴, 프로그레시브 리버럴 또는 소셜 리버럴이라고 일컬어지는 세력이 클린턴, 힐러리, 그렇죠. 오바마가 다 그 흐름이에요. 그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사회로 치면 이게 정의당 흐름이야. 그 정의당 흐름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양당제가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게 지금 제1야당의 포지션이 너무 보수적인 쪽으로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이제 왼쪽이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정당 지형에서 보면 제1야당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노총, 민주노총하고 조직으로 완전 결합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융통성을 가지고 그다음에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같은 또는 전농 같은 대중단체가 이런 리버럴 정당하고 전면 결합할 수 있는 정도의 이념적 유연성을 가진다면 우리도 미국식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되겠죠. 근데 이제 어느 것이 정답이고 어느 것이 모범 답안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것도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양쪽 다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대중단체는 우리 같은 정의당하고도 결합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으로서는 아마 그 과정을 아마 미국처럼 똑같이 밟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어디나 똑같이 과정을 밟는 데는 없겠지만 다른 창의적인 방식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한국에서는 현재로는 정의당이 어떤 정당으로서 예를 들면 정당 체제 안에서 정당으로서 역할을 훨씬 정치적 역량을 먼저 강화하는 쪽이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래서 넉 달 전에 입당한 거예요. 네. 원내에서 우리가 만약에 다음 총선이라든지 이런 데서 교섭단체만 구성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 얘기하고 똑같아. 여자만 있으면 결혼할 텐데 그 얘기하고. 여자가 없는데 뭐 결혼을 해. 예식장 잡고 뭐 한다고 결혼식 되나? 하나만 한 소리지. 지금 우리 과제는 어떻게 여자를 꼬실 거냐. 어떻게 어떤 남자를 꼬셔서 그 배우자감을 물색할 장만할 거냐 이 문제지. 어느 결혼식장에 예약을 하고 주례 선생님을 누구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 지금. 네. 지금 이제 세 번째로 얘기할 게 이제 그 부분인데요. 심상정 대표가 2년 동안 정의당을 이끌게 됐는데 그 당선 소감을 보니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극복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거대 양당 체제를 깨야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면 거기서 또 많은 또 합종연합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천정배 의원하고 결합하는 것도 뭐 배제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제 선거법 문제죠. 그 협상들. 이런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전략을 펼치게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전망을? 빅그린 2, 3 샴푸 이걸 쓰면 머리카락에 힘이 생깁니다. 말도 안 되는. 제가 지난 시간에 머리카락이 힘이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서 광고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로 힘이 생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광고를 연장하였다. 좋아!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매 후기를 통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딴지마켓 재구매율 53%에 빛나는 빅그린 투쓰리 샴푸 23일 후 변화가 없으면 100%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세요. 온 나라가 충격에 빠진 하루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9시 반에 서거했습니다. 2009년 노무현 잔혹사를 파헤치는 만화가 출간됐습니다. 만화 노무현. 그의 마지막 하루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지금 서점에서 판매 중입니다. 일단 뭐 저는 심상정 신임 당대표분이 뭐 당을 일단
굉장히 강화해서 잘 해 나가실 거다라는 일단 믿음이 있고요. 제가 뭐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굉장히 강력한 믿음이 있고요. 다만 과제가 이제 많이 있죠. 제가 볼 때도 아마 심 대표님도 그 과제를 다 인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정의당이 그 이제 남아 있는 과제들을 잘 수행해 나가는 하나하나 좀 차분히 잘 수행해 나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선거법은 저는 선거제도 개혁은 중요한 포인트긴 한데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사실은 뒤통수 세게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오히려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오히려 우리한테 안 좋게 날 수도 있고 우리가 또 다 그럼 농성 들어가야 될 수도 있어서 그런 거는 유심히 보면서 좀 가야겠다 생각합니다. 정계 개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계 개편은 저는 오히려 좀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는 편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좀 이상한 얘기인데 한국 사회에서 유의미한 정계 개편은 야권 정계 개편이 유의미한 적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여권이 갈라지지 않는 한 그러니까 야권 정계 개편은 그리고 이제 지금은 야권 정계 개편이 더 조금 과거에 아마 열린우리당 출연하고 이제 당시 민주공당에 처음 원내 진입했을 때 정도가 그때가 개편이 된 거지. 그렇지. 그게 아마 거의 유일한 큰 개편이 이루어진 거지. 제가 알기로는 유일한 야권의 제대로 된 정계 개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이후로는 사실 그게 정계 개편인가 아니면 대부분 민주당으로서 민주당 또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글로 그냥 다 수혈 통합되는 형태가 정계 개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저는 정계 개편은 저는 오히려 조금 약하게 보는 편입니다. 유시민 작가님한테 좀 여쭤볼까요? 같은 질문 한번 해볼게요. 네. 정의당이 계속 제3당, 그 민주당과는 별도의 존재, 별도의 당으로 존재하면서 2.5당이 되거나 나중에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새정년이죠. 새정년을 갖다가 대체하는 야당으로 가는 그런 방향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냥 뭐 그냥 개편해가지고 미국처럼 왼쪽 날개를 하자. 이른바 빅텐트론이죠. 실제로 그렇게 민주당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만날 때마다 계속 얘기를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 새정년 분이. 그래서 저는 글쎄요 좀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예전부터 그 주장을 쭉 해왔는데 둘 다 가능하다고 봐요. 둘 다 선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보는데 이거는 이제 사지선다형처럼 늘어놓고 어느 게 정답이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문제예요. 지금 조건 같으면 그냥 그 2.5당 체제에 일단 우리 실력이 제1야당하고 맞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교섭단체 정도 만들면 2.5당이 되는 거예요. 이제 2.5당 체제라고 조성주 대표가 얘기한 게 교섭단 지금은 2.5당도 안 돼. 지금 2.1당이야. 그렇죠. 2.5당 되려면 정의당이 교섭단체를 가지는 수준이 돼야 2.5당 체제가 되는 거고. 그 이제 현재로서는 그리 갈 수밖에 없어요. 현재로는 다른 길이 없어. 왜냐하면 현재의 새정년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과 정의당이 한 트랙 안에서 공존할 수 있는 룰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이제 선택지가 생긴다면 어떤 경우에 생기냐 하면 제1야당이 현재의 제1야당이 야권의 모든 정치 세력을 향해서 실제로 장기 공존이 가능한 시스템을 제안하고 그걸 진지하게 그 자기들이 그 약속을 옛날처럼 뭐 선거할 때 해놓고 선거 끝나고 이기고 나면 없애고 이게 아니고 진짜 진지하게 정직하게 이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신뢰를 주는 경우에만 비로소 선택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처럼 2.5당 체제로 향해 갈 거냐 아니면 양당제로 우리가 들어갈 거냐. 근데 지금은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의당이 갈 수 있는 거는 2.5당 체제를 겨냥해서 내년도 총선에서의 당세 확장을 위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목표에 부합한다면 어떤 것도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뭐 제1야당과 연합 또는 뭐 무소속 전정배 뭐 그 위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뭐 거기가 필요하면 협력할 수 있는 거고 심지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제1당 새누리당하고도 합의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 타협하는 거를 죄악으로 여기면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것과 작은 것이 경쟁할 때는 작은 것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유연성밖에 없어요. 큰 놈은 크기 때문에 좀 경직될 수 있는 거고 작은 놈은 작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빠르고 그 자기가 불리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이게 게릴라전의 원리 아니겠어요? 기동적으로. 예, 기동전의 원리란 게 그런 거예요. 이길 수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는 싸움 붙지 말라는 거지.
이길 수 있는 데가 싸우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기본이기 때문에 저는 배제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 모든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되 실제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현재 뭔가 이렇게 보면 실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2.5당 체제로 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으로서는 이 길을 가야 되니까 심상정 대표 체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예식장이나 주례를 걱정할 때가 아니고 연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조성주 대표가 이번에 출마를 해서 그동안 정의당에 되게 관심 없던 분들이 저거 뭐야? 저거 봐. 이제 옷 스타일도 새롭고 뭐 좀 덜 꿀꿀하고 그러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흘끔흘끔 보는 수준으로 왔단 말이에요. 일부 유권자들이. 다음 포털 사이트는 그래도 실검 1위 계속하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잘 사귀어야 돼요. 잘 보여야 돼. 응? 맞습니다. 잘 보여 이쁘게 보여가지고 제 매력이 있네 이렇게 돼야 뭐 표가 오는 거지. 내 잘났어요라고 맨날 광고해봐야 표 오냐 이거야. 그래서 그 점이 중요하고 조성주 우리 저 정치발전소 대표가 해야 될 일이 거기 있다. 근데 그 조성주 대표께서 그 사실 정치발전소는 당 활동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 내에서 역할을 좀 맡아야 되지 않나요? 해야죠. 근데 이제 뭐 신임 당 대표께서 조처를 하시겠죠. 뭐 이미 내려주시겠죠, 뭐를. 근데 어쨌든 저는 그 제가 주장했던 것들을 뭐 이제 뭐 당 밖에서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요. 당에서 저는 이제 계속 역할을 하겠다. 어떤 것만이라도 맡겨달라. 이러고 이제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뭐 어떤 뭐 저 심상정 대표도 약속하셨잖아요. 지금 뭐 각 후보들 공약들 다 갖고 갈 것이며 그리고 또 그분들 또 우리도 막 일 시킨다고 또 미치겠어. 후보들 하면 자기들 일한다는 얘기 해야지 왜 남 일 시킨댔다고. 우리는 정치 카페 하는 걸로 충분해. 평당원들은 PPL 하는 걸로. 근데 뭐 우리라도 끌고 나갔대 그래서 난 그럼 탈당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그 좀 생각해 보신 건 있어요? 아니면 뭐 좀 언지를 좀 서로 좀 주고받으신 건 아니요, 있나요? 아직은 없고요? 이제 뭐 언지를 주고받거나 이런 건 없고요. 다만 그 선거 기간 내내 이제 사실은 노 전 후보님도 같이 다니면서 이런저런 이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제가 주장했던 이제 저는 이제 그걸 미래 리더십 위원회라고 했는데 이제 이름이 리더십이 맞지는 모르겠어요. 여러 또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제 실제 또 일도 할 수 있는 단순히 교육 사업만이 아니라 일도 해야 된다. 조직이라는 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전체적인 당 조직이 이제 당장에 아까 이제 기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유연성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조직은 또 관성대로 또 경직대로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말고 또 새로운 의제들을 또 발굴하고 그걸 또 가서 이슈 파이팅을 하고 또는 이제 새로운 세대나 리더십들을 교육하고 그 사람들도 그런 이슈 파이팅을 시켜가지고 또 훈련시키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좀 단위. 그 이제 뭐 저는 가칭으로 하면 한 미래정당위원회 같은 게 아닐까 싶은데 그런 조직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좀 공감은 다 선거를 같이 다니면서 그런 게 좀 필요하겠다 이런 의제는 그렇다고 제가 주장했던 모든 새로운 의제들이라는 게 당 조직이 다 그것만 하자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당은 원래 자기 해야 되는 게 원래 기본 그렇죠. 또 일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거는 좀 교감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후보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네 후보가 각자 그 뭐랄까 내놓은 그 공약들 내지는 그 당을 어떻게 움직여 가겠다 이끌어 가겠다라는 그 원칙들이 서로 상호 보완적이에요. 네. 결국은 맞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게 어떻게 다 코끼리처럼 하나씩 이렇게 다 보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약간 민주주의의 우월성 이런 건가? 그러니까 각자 대안을 내놓고 경쟁했을 때에 이게 이제 결국 결과가 이제 공통으로 좋게 나오는 이런 건가 이런 문득 생각이 들어가지고 약간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재밌을 거예요. 이렇게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쫙 하면 쫙 맞아 떨어지는 거. 정의당 이번 선거 결과도 이제 결선 투표까지 지역별 분석을 좀 해보고 당을 진단을 좀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당에는 오래된 것이 있고 새로운 것이 그게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이 정당 조직도 하나 유기적 생명체이기 때문에 모든 세포가 다 낡았으면 죽었을 거고 모든 세포가 다 새로우면 아직 애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자 어떤 세포는 오래된 세포고 어떤 세포는 새로운 세포인데 이 세포가 아직 성장기 새로운 세포가 자꾸 생기고 또 그 오래된 세포들과 그 새로운 세포들 사이에 교감이나 교신이 잘 이루어져야지 이게 전체적으로 성장하는 거니까 이번 선거도 어떤지를 좀 들여다봐야 돼요. 이제 1차 투표 결과만 이렇게 놓고 보면 아주 국소적으로 지역적 편중이나 이런 게 있는 데들도 발견이 좀 되긴 하지만 조금만 광역화시켜 놓고 보면 대체로 이번 정의당의 이제 투표는 우리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어떤 시스템 그러니까 독립적 개인, 주체적 개인이 존재하고
그 개인들의 선택이 모여서 조직의 진로와 리더십이 만들어지는 이게 되게 우리가 막스도 얘기했잖아. 자유로운 개인. 예, 사회가 자유로운 개인의 자발적 연합체로 해방된 개인의 자발적 연합체. 예, 예. 결사체. 예, 자발적 결사체로. 그러니까 우리 정의당의 이상적인 상태는 주체적인 개별 당원들의 집합체 자발적인 결사체로서의 정의당. 이게 제일 좋은 거고 이런 것들은 각급 이 당내 선거에서 확인돼야 돼요. 근데 이번 이제 선거를 보면 1차 투표는 좀 지역별로 확인을 해봤고, 그러니까 상당히 긍정적이다. 2차 투표는 이 역전이 일어난 것이 어디에서 일어난 건지를 지역별로 분석 좀 해봐야 돼요. 거기에서 낡은 요소와 새로운 요소, 민주적인 요소와 그렇지 않은 요소가 얼마나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고요. 이제 무조건 결과를 다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냉정하게 자가 진단을 좀 해보고 만약 부정적인 측면들이 어느 곳에선가 발견된다면 그것이 생기게 된 혹은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 그런 걸 더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내부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아주 철저한 자기 진단, 자기 점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리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좀 남의 정당 얘기해서 좀 뭐하긴 한데 원래 정치하다 보면 남당 흉도 보고 하는 게 그 통합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정당 통합들, 그 진보 정당들 뭐 통합하자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노동당 통합. 게시판에 갔더니 이게 부결이 된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황당했던 건 뭐냐면 그쪽에서 뭘 내세우냐면 그 당원 총투표에 붙이자라고 한 걸 대의원대에서 부결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안건을 성립 안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형식적으로라도 그 총회를 물어야 되는데 중간 단위에서 무슨 권리를 틀어버리냐. 그래서 저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와 이건 좀 아니다. 그러니까 최고 의결 기관을 무력화시킨 거죠. 당원 대회가 최고 의결 기관인데 최고 의결 어떤 안건으로 최고 의결 기관의 회의가 열리는 것을 못 열리게 중간 간부들이 막은 결과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그런 요소가 없을까 봐야 되는 거죠. 굉장히 오래된 악습이죠. 관습이죠. 옛날 민주집중제라는 이름으로 한 시기에는 유효했던 조직 운영 방식이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어떤 거냐면 어쨌든 위로 올라가는 게 별 의미가 없을 때야. 감방 가는 순서였을 때. 그렇지. 권력이 없이 그냥 감방 가는 순서였을 때 그냥 그렇게 해준 건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데 지금 거기 남아있다는 건 굉장히 유감스럽죠. 근데 그거 딱 보는 순간에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아 21세기에도 이런 게 가능하구나 진보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분들은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할 만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죠. 그게 이제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보겠지만 제 눈에 지금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 내부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도 당원들이 젊지 않아요? 어때요? 젊은 당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젊은. 근데 이 사고 방식 자체가 이제 옛날 그 혁명론 쪽으로 이렇게 그 오리엔트된 분들이라서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야 이건 좀 아니다 싶더라고요. 우리 볼셰비키들이 했던 회의투쟁 있잖아요. 그거 우리 옛날에 깊이 연구했잖아. 어떻게 해서 조직에서 패권을 차지할 것인지. 소수 가지고 어떻게 다수 말아먹었냐 이거지. 그거를 굉장히 했는데 이제 그런 거를 때로는 써야 되지만 지금은 그런 걸로 이렇게 대중적인 운동을 해나가기에는 사회가 너무 많이 변했지 않나? 이제는 뭐 볼셰비키라는 게 원래는 이제 다수파라는 의미고 맨셰비키가 소수파라는 이름인데 실제로 말하면 볼셰비키라는 애들이 사실 소수파였거든요. 소수파였는데 걔들이 갑자기 다수파로 되는 자기가 다수파라고 선언했지. 그렇지. 그런 마술을 일으킨 거잖아요. 근데 그런 수법들을 지금까지 쓰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혁명론의 관점에서 그건 좀 아니다 싶더라고요.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런 거 연구 안 하죠. 아니 그런 거를 연구하는 게 좀 이상하죠. 이상한.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민주적 토론 이런 것도 사실은 교육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그렇게 또 꼭 원활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의외로 젊은 세대라고 예를 들면은 더 민주적이고 더 진보적이고 이렇게 거는 일정 정도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는 있겠지만 사회환경적 영향이 있으니까 딱 무조건 그렇게 규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노동당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전체 연령대로는 우리보다 더 정의당보다 더 젊을 겁니다. 아마 젊은 세대가 많을 수 있는데 당원 구성에서 그렇다고 해서 꼭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민주적인 어떤 의사결정이나 토론에 더 가까울 거다 이렇게 상정하는 거는 아마 바로 연결은 안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제가 이제 그 진보 정당에 이제 가입해가지고 계속 활동하고 딸당도 하고 뭐 이랬는데 그때 제일 불만이 가졌던 게 뭐냐면 그거예요. 그 정파. 왜냐하면 나는 개인으로 개인으로 입당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당의 결정권을 행사할 때 나는 표 한 장이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 표 2개, 3개
그걸 해요. 왜냐하면 세팅 선거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그다음에 투표율이 낮아요. 네. 낮으면 낮을수록 소수 가지고 전체 다수의 그 견해를 탑승할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걸 싫어했고 그 막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입당할 때는 다 개인으로 입당해라. 그다음 사안별로 그 견해의 그 뭐랄까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논쟁을 벌이고 그게 정파지 원래. 그다음에 그렇죠. 그게 원래는. 끝나고 나면 또 해체되고 또 다른 사람 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늘 머물러 있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되면 정파가 존재하게 되면 그 사람들 실질적으로 당의 모든 것들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게 되거든요. 네. 그럼 나같이 개인적으로 입당한 사람은 권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그런 악습 같은 게 우리 정당 진보 정당 내에 아직까지 남아 있느냐. 그거 진짜 유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가 점검하고 아주 꼼꼼하게 진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망치는 길이라고 보거든요. 정의당 어떤 것 같아요, 조성주? 근데 원래 그게 이제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도당이 활개치는 거는 정치 혐오나 무관심이 클 때 예를 들면 오히려 도당이 활개치게 되고 리더십이 명확하게 세워지지 않을 때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번에 이제 정의당은 그런 거에서 많이 벗어났구나. 진짜 현대적 진보 정당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훨씬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투표율이 아무리 당직 선거고 뭐 좀 내외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76% 1차에 나왔던 거는 저는 이례적으로 높다. 근데 이게 2차 결선에서도 70%를 넘겼잖아요. 당내 선거가 뭐 우리가 규모가 좀 작게 치르긴 했지만 70%를 넘는 참여율을 보이는 거는 이게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런 구조에서는 실제 정파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과거에 이제 악습을 가진 정파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작동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점점. 이런 측면에서 긍정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정의당이 이제 이게 뭐랄까요? 상처를 입으면서 분열과 여러 가지 분열과 고난의 길에서 상처를 입으면서 얻은 교훈인 것 같은데 갈등을 다루는 방법을 아는 거죠. 이제 극단적인 서로 의견의 차이가 있어도 이게 이제 극단으로 몰고 가는 경향성은 없어진 것 같아요. 서로 이제 우린 다르지만 여기까지는 지금 우리가 인정 이런 게 많이 생긴 것 같아서 저는 정의당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편입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선이 얼마나 남았나? 한 1년 남았나? 아니요. 10개월? 8개월? 8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7월 하순인데 8개월 남았구나. 8, 9, 10, 11, 12, 1, 2, 3 하면 8개월 지나면 바로 4월 지나는 자, 그 정의당이 이제 그 사이에 좀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심상정 그 대표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시간이 없다. 네. 그 사이에 우리가 뭔가 의미 있는 결실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뭘 해야 되나요, 이제 구체적으로? 저는 지금 일단은 조직 정비가 제일 먼저겠죠. 조직 정비가 제일 먼저라고 보는데 사실은 조직을 정비해놔야 저는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정의당이 의외로 제가 이제 이번에 그 지역 유세를 같이 다니니까 그럼 이제 지역별로 도당별로 당의 역량 차이가 생각보다 이게 편차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경남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고 어려운 지역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선거라는 게 전국 선거잖아요. 전국 선거를 치르려면 그런 큰 단위에서 어쨌든 역량이 취약해서는 이게 다른 데하고도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런 데를 빨리 시급하게 조직 정비를 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당 수준까지 봤지만 사실 밑에 지역위원회 수준까지 내려가면 이제 또 거기서 편차들이 또 있거든요. 실제 뭐 서울도 강력하게 잘 되는 지역위원회가 있지만 또 아직 모임 한번 하기 힘든 지역위원회도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 이런데 이제 활동 당원들을 빨리빨리 움직이게 그러니까 있는 당원들을 좀 활동 당원으로 만들고 또 신규 당원은 뭐 계속 인입을 해야겠지만 이 조직을 계속 빨리 활성화하고 좀 정비하는 거를 최우선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최대한 이 작업을 빨리 끝내고 뭐 진보 재편도 있겠지만 이걸 하고 이제 이 준비 태세를 갖춘 다음에 이걸로 이제 적극적인 어떤 지지율 상승을 위한 활동에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심 대표도 그러셨죠. 이거 딱 총선하기 전까지 우리 지지율 두 자리를 끌어올려야 된다. 오늘 리얼미터 5%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나온 게 8. 적게 나오면은 3도 나올 때 있지만 대부분 4. 그리고 보통 5 정도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 뭐 투표하게 되면 좀 더 많이 나오긴 하는데 두 자릿수로 만들려면 좀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유 작가님도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때가 되면 다 될 거예요. 뭐 갑자기 돗자리 까시더니 무슨 예언가처럼 말씀하시네요. 선지자 같아. 때가 되면 될 거예요. 조직 정비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조직이 아무리 커도 이제 대중의 호감을 잃어버리면
이제 물 빠진 저수지에 있는 월척붕어처럼 돼버려요. 아무리 월척붕어도 물 빠지면 힘 못 쓰는 거거든. 그렇죠. 이건 뭐 낚시 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비유입니다, 이건. 그래서 조직은 몸집을 키우는 건데 있어야죠. 있어야 되지만 그만큼 또는 그 못지않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항상 놓을 수 있는 물을 만들어 두는 거거든요. 이제 그 놓을 수 있는 물이라는 게 대중의 관심과 정서적 호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다들 연애들 해보셨겠지만 연애의 기본이 상대방의 마음에 드는 거잖아요. 아니 내 마음에 드는 상대를 찾는 방법도 있지만 일단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대상이 여러 대 있으면 그중에 누군가가 나한테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행동을 해야지. 말과 행동을. 뭐 밥을 팍팍 이쁘게 돈이 많으면 멋진 데 가서 팍팍 쓰든가. 근데 우린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돈 말고 다른 걸로 호감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매력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 꿀꿀한 점. 얼굴밖에 없어가지고. 꿀꿀한 점 이런 게 뭐 있는지 더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조직화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올 수 있는 그 지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조직 숫자의 100배의 지지를 받을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일시적으로는. 그러나 그걸 영속화시키기 위해서는 또 이제 또 조직을 확대해 나가죠. 그게 되면 조직이 확대되거든. 이게 선순환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조직이 빈약하기 때문에 빈약한 조직이지만 점검을 하고 그리고 물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노는 물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작업들을 하고요. 물이 많아지면 또 몸집을 키우고 이렇게 차근차근 가는 거 외에는 뭐 로또를 뽑겠어요. 뭘 하겠어요. 우리 레닌주의 원칙 중에 한 가지는 그래도 아직까지 살아있는 게 있는데 이제 학습하라, 선전하라, 조직하라 그거 맞습니다. 사실 제가 그때 우리 그 셀마 GV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정치라는 게 정말 사람들 지치게 하고 짜증나게 만드는데 그나마 좀 읽을 만한 텍스트를 생산해낸 게 두 건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하나가 바로 이제 유승민 대표 원내대표 수락연설이고 또 하나가 이제 조성주 후보였죠. 출마 선언문이었거든요. 저는 가끔 그런 꿈을 꿔요. 아 정말 물론 이제 그거 어떻게 사람마다 다 또 유승민 의원에 대한 평가가 또 다르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약간 우리가 호의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그러니까 보수에서 그런 식의 혁신을 하고 혁신적 보수가 나타나고 진보에서도 이런 식의 혁신을 하고 이 둘이 같이 탁 나간다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좋아질까. 조승주하고 유승민하고 1번하고 2번 달고 나와서 그래. 대통령 선거하고 이러면 좀 안심이 되겠지 누가 돼도. 그러니까 비토 감정이 너무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비토 감정이 심한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되면은 또 실제로 그렇게 했잖아. 막 보복하고 막 난리 박아치고 그러면 예컨대 합의된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게 플랫폼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 플랫폼 자체는 놔두고 거기서 색깔을 강민해야 되는데 이 플랫폼 자체를 엎어버리면서 그걸 또 막 보복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 동네우물에다 약 푸는 거야. 그렇죠. 농약 푸는 거야. 그렇죠. 동네우물. 그러니까 비토 감정이 너무 심해지니까 이게 지는 생수 사다 먹고 지는 생수 사다 먹고 동네우물에다 독약 푸는 식으로 정치를 하니 그게 뭐 되겠어요. 제가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전 다른 거를 되게 싫어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제일 잘못한 게 그런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냥 그 뭐랄까 성취라고 해야 되나? 그 모든 우여곡절 속에서 이렇게 이룩해온 부분들은 좀 냅두고 그렇죠. 그걸 뭐 좀 천천히 가자라고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그다음에 해코지하고 뭐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감독 그냥 꿈을 꿔봤습니다. 그런 날이 오겠죠? 뭐 사람 하는 일이 때로는 좋기도 하고 때로는 안 좋기도 하니까 그 이상한 대통령들 2번 연달아 뽑았으니까 다음엔 또 똑바로 뽑기도 하겠죠. 예, 오늘 그 정치의 희망을 생각하자는 의미로 정치 카페 60회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우리 정치 카페 청취자들도 표 많이 찍어줬을 텐데. 감사 인사 마지막으로 한번 하시죠. 아니면 표를 너무 적게 줘서 섭섭하다 그래 얘기하든가. 왜 3% 덜 줬냐고. 왜 보수적으로 주셨어요? 아닙니다. 저는 뭐 사실 17% 사실 그거 제가 뭐 0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과분한 지지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정치 카페 지난번에 이제 선거 기간에도 나왔지만 오늘도 사실 나오면 되게 즐거운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선거 나오기 전까지는 정치 카페를 이렇게 즐겨 듣진 않았어요. 고백합니다. 제가 팟캐스트 자체를 이렇게 즐겨 듣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근데 나오고 나서 이게 되게 즐겁고 또는 즐거우면서도 좀
도움이 되는 거구나. 공부도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열심히 듣고 애청자가 되겠습니다. 저도 하나 애청자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그거 아세요? 그 시내 21 편집장님이 우리 애청자라고 청취자라고 에디토리얼에다 쓰셨더라고요. 그래. 나도 요새 강연 공부가 되는 팟캐스트처럼 우리도 공부가 되는 잡지를 지향하겠습니다. 아니 강연 초대 이메일 보내면서 정치 카페 애청자라고 이렇게 보내면 참 곤란해. 거절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거 진짜 거절하기 힘들죠. 예, 정치 카페 6월 시즌 2를 시작했는데요. 이제 7월 한 달은 정의당 동시 당직 선거와 맞물리면서 평소와는 좀 다른 편성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나름 재미와 의미를 함께 드리려고 했는데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음 방송이 8월인데요. 당대표 선거 끝나고 지금 지시셨죠. 휴식 중이신 노회찬 대표님까지 변함없는 노유진으로. 원래의 노유진으로 다시. 원래의 노유진으로. 아니 내가 지난번에 이거 좀 근데 진짜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래. 그 영향 받았어. 그 노 대표님이 되시면 뭐 어떡하냐는 아직은 결정된 게 없다 이렇게 말한 게 혹시 우리 청취자들이 대표 되시면 나는 처음에 딱 발표 딱 듣는 순간에 그 멘트 딱 생각났어. 이거 우리가 평가 방송한 거 아니냐 사실. 아니 그 어퍼머티브 액션으로 평소에 늘 저 노 대표님은 여기 진행자로 나오시니까 심 후보가 좀 다소 불리하다고 그런 심정을 많이 하셨지.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어퍼머티브 액션으로 그 불합리를 극복하는 걸로 좀 그렇게 해드렸는데 과도했나? 그럼 그게 오히려 편파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볼 때는 그때 식사하실 때부터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근데 12% 차이면 이게 좀 뭐랄까 뒤집기는 좀 어려운 거고 그때 우리는 그 차이가 나온 게 노유진에서 이제 하시니까 그런 차이 때문이기 때문에 약간 그 부분을 보상을 좀 해드려야 된다. 그 정도 선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얘기 우리는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닐까? 그렇죠. 애청자는 더 똑똑합니다. 그런 거 흔들리지 않고. 죄책감 느끼지, 자기 스스로 그렇죠. 죄책감을 안 느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지. 괜히 겸손 떠시는데 저게 진짜 겸손이 아니에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 저 노회찬 대표도 같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근데 좀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뭐 팟캐스트로 이렇게 좀 이미지가 굳혀지는 게 정치인으로서 좋은 거냐.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도 열심히 하시니까요. 또. 다른 거 열심히 하시는 건 아니고.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축주의 철학과 개성을 닮은 집을 추구하는 목조주택 전문기업 꿈꾸는 목수가 정치카페를 후원합니다.